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왜 일중독에 빠졌을까? 자, 그래서 제가 부제를 헤파이스토스 컴플렉스라고 붙여보았는데요. 학문적으로 정립된 이름은 아니고요. 제가 신화의 내용을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붙여본 이름입니다. 자, 그리스 도자기 속에 헤파이스토스는 왠지 우울하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리스인들은 이런 우울한 모습을 헤파이스토스의 모습으로 그려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부모에 의해서 2번이나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최고의 신 제우스였고요. 그의 어머니는 최고의 여신 헤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헤파이스토스는 2번이나 버림을 받았었습니다. 헤라에게 버림을 받았었는데요. 최고의 여신이죠. 그런데 이 헤라는 하나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바람기죠. 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느 날 헤라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고 보니 너무 못생겼습니다. 자, 가뜩이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자식을 이런 식으로 낳았다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헤라는 헤파이스토스를 하늘 아래로 집어 던져 버립니다. 자,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죠. 구사일생으로 이 헤파이스토스가 기어서 올림푸스산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또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지 제우스 신에 의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우스의 바람기 때문에 헤라와 제우스가 또 부부싸움을 합니다. 헤파이스토스가 보다 못해 말리다가 약간 엄마 헤라 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난 제우스가요, 헤파이스토스를 하늘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렘노스라는 섬으로 떨어졌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지냐면 9일 밤낮을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영 불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헤파이스토스 신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만은 이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헤라에 의해서 한번 버려졌고, 제우스에 의해서 한번 버려지고, 자, 2번이나 부모에 의해서 버려졌기 때문에 결국은 불구가 되어서 하늘에 살지 못하고 처음에는 지상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는요, 이 두 부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올림푸스산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헤파이스토스를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참 대책 없는 부부죠. 요사이 같으면 미성년자 학대죄로 아마 감옥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불쌍한 헤파이스토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지상으로 내동댕이 쳐버린 헤파이스토스는요, 완전히 불구가 되어서 렘노스 섬 바닷가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훗날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되는 테티스 여신에 의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이 테티스 여신은 바다의 요정이라고 하는데요. 테티스와 바다의 요정 여럿이서 이 지상에 떨어진 헤파이스토스 아기 신을 잘 보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9해 동안을 테티스의 보호 아래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자, 신들은 빨리 성장하죠. 그래서 9회 만에 성인신이 되었습니다. 자, 헤파이스토스는 어렸을 때부터 불을 다루는 솜씨가 대단했습니다. 테티스는 그 재능을 보고요, 렘노스 섬에 헤파이스토스 신의 성지를 만들어주고 그의 재능을 고려해서 대장간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헤파이스토스는요, 그곳에서 렘노스 대장간에서 테티스 자매들을 위한 수많은 황금 장신구와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일리아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아킬레우스죠. 이 아킬레우스가 누구냐면 바로 이 헤파이스토스를 구해줬던, 그리고 키워줬던 테티스 여신의 아들입니다. 자, 일리아드에 보면 이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에게 화가 나가지고 전쟁에 처음에 참여하지 않죠. 그리고 그 무구를 헥토르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테티스가 이때 헤파이스토스에게 옵니다. 자기 아들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이때 헤파이스토스가 테티스가 자신을 구해주고 9년 동안이나 정성스럽게 키워줬는데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서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자, 그것을 잊고 나가서 아킬레우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다시 헤파이스토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헤파이스토스는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로마에 오면 헤파이스토스는 불카노스 신이 됩니다. 불카노스에서 온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화산이라는 단어입니다. 볼케이노죠. 여러분, 화산은 뭘 상징할까요? 화산은 분노를 상징하죠. 그러나 그는 대장간에서 일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주문을 받아서 그것을 만들어냈을 때, 찬사를 받을 때 그의 마음의 상처를 잠깐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학자들은 이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을 상처 또는 분노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라고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상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표출을 하겠죠. 하나는 화산으로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대장간에 가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뭔가에 몰두하든지. 그러나 헤파이스토스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모에 대한 그런 원망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헤라에 대한, 엄마에 대한 그런 원망은 더욱더 컸습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세상에 내동댕이 쳐놓고 살펴보지도 않고 다시 찾으러 오지도 않고 아무런 말도 없는가? 자,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지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헤파이스토스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요, 황금으로 멋진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헤라에게 보냈습니다. 헤라는요, 자식을 버려놓고는 또 자기 자식이 황금 의자를 만들어 주니까 좋다고 그 의자에 앉습니다. 정말 첫눈에 보아도 너무도 마음에 들게, 너무도 멋지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자, 헤라는 끌리듯이 의자에 앉았는데요,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자세를 조금 고쳐보려고 엉덩이를 때려 했으나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헤라는 버림받은 아들 헤파이스토스의 복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헤라는 공작새를 보내가지고 아들 헤파이스토스에게 잘못했으니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헤파이스토스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자, 남편 제우스에게 말합니다.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보내서 제발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헤파이스토스는 분노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자, 헤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디오니소스를 이용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디오니소스도 헤라가 굉장히 핍박하고 미워했던 신인데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헤라에 의해서. 그런데 어머니 헤라에 의해서 핍박받고 버림받았다는 공통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디오니소스와 헤파이스토스는 서로 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디오니소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내려와서 더불어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끝에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해서 그를 결국 헤라에게 데리고 갑니다. 헤라가 반갑게 자기 아들을 맞습니다. 그리고 너의 상처받은 마음을 알겠는데 제발 나를 이 의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헤파이스토스가 그 요구에 그냥은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요, 이 도자기에 새겨진 그림에서 여기가 디오니소스고요. 뒤에 우울하게 따라오는 이 신이 바로 헤파이스토스 신이죠. 자, 헤라는 지금 황금 의자에 붙어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헤라와 제우스로부터 버림받았던 헤파이스토스가 다시 올림푸스 산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장면은 상당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자기는 올림푸스 신, 그것도 가장 위대한 제우스와 헤라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푸스 산에 있지 못하고 자, 렘노스 섬의 대장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네가 올림푸스 신에 살 수 있도록, 올림푸스 산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참 곤란한 요구를 합니다. 자신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 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와 결혼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곤란합니다. 비너스가 과연 이것을 들어줄까요? 그래서 올림푸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나섭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를 설득합니다. 모든 신 나서서 같이 설득을 합니다. 겨우 그래서 허락을 받아냅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추남 그리고 최고의 미녀 커플이 탄생한 것이죠. 그리스 신화판 미녀와 야수입니다. 자, 헤파이스토스의 귀환이라고 말씀드렸죠. 헤파이스토스는요, 그 누구의 힘도 아닌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올림푸스 산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았지만 오로지 기술 하나로 다시 신의 자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올림푸스 12신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신까지 차지한 것이죠. 자, 엄청난 성공 스토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러한 성공 스토리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헤파이스토스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자수성가한 그런 캐릭터가 되겠죠. 자, 미녀와 야수 커플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비너스와 불칸 그리고 큐피트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비너스와 불칸, 이것은 로마식이고요.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다정한 이 부부,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너스의 품속에서 자라는 이 아기가 큐피드죠. 이 큐피드는요, 사실은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 낳은 자식이 아니라 비너스와 마르스 사이에서, 군신 마르스, 즉 아레스 사이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란 말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는요, 불칸에게 마음이 있어서 결혼한 것이 아니죠. 제우스와 헤라가 그리고 다른 신들이 하도 부탁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혼해서 그나마 행복한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 유명한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이라는 작품입니다. 척 보기만 해도 대장간이 엄청 바빠 보이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아 있어 보입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일단 올림푸스산에 올라간 뒤에 그곳에서 대장간을 차렸습니다. 정말 인기 많은 대장장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신이 없었습니다. 보통 신들은 일하기 싫어하는데 헤파이스토스는 너무나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누가 되었던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만 하면 그가 초집중해서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제우스의 번개창,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모자와 신발, 아폴론의 활과 화살, 아킬레우스의 무구, 포세이돈의 삼지창, 태양신의 황금마차 등 못 만들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도 만들어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못 만드는 게 없는 최고의 기술자 신이 된 것입니다. 외모는 보잘것없지만 그야말로 실력 하나로 올림푸스 산의 신들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인기 있는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로지 불을 다루고 쇠를 다룰 수 있는 그의 실력 하나로 말이지요. 그런데 이 그림 속에는 불행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말 그대로 사랑의 여신입니다. 사랑의 여신이 지금 자기 남편 헤파이스토스의 등짝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코빼기도 벌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남편이 너무 바쁩니다. 자기가 마음에 있어서 한 결혼도 아닌데, 가뜩이나 좋아서 한 결혼도 아닌데 남편을 얼굴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늘 대장간에 붙어 삽니다. 사랑의 여신인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는 견딜 수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그의 가정은 위기를 당합니다. 군신 아레스, 마르스와 바람이 나버립니다. 집에 없는 남편 헤파이스토스를 대신해서 아예 이 군신 아레스가 남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둘의 애정 행각이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 싶어서 어느 날 아폴론 신이 나서게 됩니다.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 찾아옵니다. 어이 헤파이스토스, 내가 충고 하나만 하겠네. 자네 아내 거래를 잘 하시게. 지금 둘이 아레스 신과 자네 부인이 바람났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네. 좀 제발 일만 하지 말고 가정과 일을 같이 돌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아폴론 신이 나타나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신이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를 그려놨죠. 그런데 헤파이스토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이 없는 자신의 집의 침대에 아프로디테 여신과 아레스 군신이 뒤둥그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청동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물로 된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움직임에도 반응하도록 한 다음에 교묘한 기술로 침상에다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윽고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그 침상에 누워 포옹하는 중에 꼼짝없이 그물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미리 문 밖에 신들을 데려다 놓고요. 올림푸스의 모든 신들을 데려다 놓고요. 문을 활짝 열어서 벌거벗은 채로 그물에 걸려있는 남녀를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신들은 그 꼴을 보고 막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아레스처럼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창피를 당하는 것을 무릅쓰겠다, 그렇게 놀려대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이 사건은 하늘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문제를 해결했나요? 그는 결국 그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소통하는 법, 문제를 푸는 법을 전혀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오로지 기술로, 능력으로 일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꾸려나가는 일에는 몹시도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풀 때도 역시 자기 기술로 그 어머니를 꼭꼭 묶어놓고 자신이 기술력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어머니 허락을 받아냈듯이 부부간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역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 헤파이스토스의 가장 큰 문제였겠죠.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푸스 12신 중에서 장애를 가진 신으로 또 온갖 무시 속에서 속에 가지고 있던 분노를 화산처럼 폭발시키지 않고요. 대장간에 가서 예술로 작품으로 일로 승화시킨 신이라는 점에서 그 긍정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과 인간들에게 최고의 대장장이신 오로지 그가 만든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을 수 있었던, 그래서 그 망치로 불에 달궈진 새를 내려치는 그 순간마다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는 상당히 긍정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학적으로 보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을 상징합니다. 인류는 기술적 발달과 혁명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 헤파이스토스는 문명의 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원전 5세기로 돌아가 보시면요. 아테네는 이미 전성기 페리클레스 시대의 황금기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를 가면 당시에 유명한 두 가지 공간이 있죠. 하나는 인간들을 위한 공간인 아고라 광장과, 이곳이 아고라 광장입니다. 그리고 신들을 위한 장소인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고라 광장과 아크로폴리스에 재밌게도 이 헤파이스토스 신과 관련된 장소가 각각 하나씩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아고라 광장인데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밑에 쪽이 북쪽이에요. 북서쪽에 보면 커다랗게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고라 광장,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 한쪽에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에 남아있는 신전 중에서 기원전 5세기의 원형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는 신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5세기에 이 헤파이스토스 신전 그 주변에는요, 수많은 도공들의 작업실과 가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손으로 만드는 수공업자들을 위한 장소이죠. 그들이 일하다가 힘들면 이곳에 와서 이곳 그늘에서 잠시 쉼을 얻었던 그런 수공업자들, 기술자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자, 아테네 전성기에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아고라 광장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이미 기술을 중시하는 풍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실제로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화의 세계 속에서 헤파이스토스의 기술이 많은 신들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기술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노동은 그만큼 신성한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그 노동과 기술을 사용해서 인정받고 성공 스토리를 써나간다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의 한 종류인 것 같습니다. 헤파이스토스라는 대장장이 절름발이 신이 올림푸스 12신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렸다라는 이 성공 스토리가 기원전 5세기에 이 헤파이스토스 신전 주변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수많은 기술자들, 수공업자들에게 아마 신분 상승 또는 성공에 대한 희망을 그들에게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에렉테이온 신전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에렉테이온 신전입니다. 이 에렉테이온도 역시 헤파이스토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에렉테이온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헤파이스토스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 아프로디테의 바람기에 의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시달리던 헤파이스토스가 어느 날 대장간을 방문한 아테네 여신에 대해서 성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덮치려 하다가 그만 정액을 아테네 여신의 허벅지에 쏟습니다. 아테네는 처녀신이잖아요. 그 처녀신 아테네는 기겁을 하고 그것을 닦아내서 버렸는데 그 닦아낸 곳에서 탄생한 인간이 바로 에렉테이온이라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에렉테이온이 아테네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이 헤파이스토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신화 속에서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치구금입니다만은 이 내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만큼 헤파이스토스는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서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술로 못 만드는 것이 없었습니다만은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행복을 만들고 사랑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은 그는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한 번도 소통할 수 없었고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었던 신이었다는 것에서 헤파이스토스에 대한 안쓰러운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일중독에 빠져서 아내에게까지 버림받고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눌 수도 없었고 소통할 수도 없었던 일중독자 헤파이스토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취와 성공이 반드시 행복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에 그래서 유행하는 말이 워라벨이죠.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하는데요. 일과 행복, 일과 인생, 성취와 행복은 반드시 함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되고, 일에 집중하는, 일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아울러서 행복을 가꾸려는 우리의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행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신화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